세상에 진짜 원본, 이런 게 과연 존재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아는 모든 게 사실은 복제본이고, 근데 그 복제본 하나하나가 다 저마다 고유한 존재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자가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을 던진 프랑스 철학자 질 들레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의 생각을 한번 제대로 따라가 보죠. 네, 들레즈가 원본은 없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해버리면서 플라톤에서 시작된 한 2500년 서양 철학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죠.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들레즈가 어떻게 플라톤의 이데아라는 개념의 정면으로 맞섰는지, 또 그가 무기로 삼았던 시뮬라크르가 대체 뭔지, 그리고 이 모든 게 녹아있는 그의 차이의 철학이 오늘날 당신의 삶에 왜 중요한 생각거리를 던져주는지 함께 파헤쳐 볼 겁니다. 좋습니다. 이 거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들레즈가 평생의 라이벌로 삼았던 상대, 바로 플라톤부터 만나봐야겠네요. 사실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이름이잖아요. 플라톤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봤나요? 플라톤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데아론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세상을 그냥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첫 번째는 완벽하고 영원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원본의 세계. 이게 바로 이데아의 세계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불완전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복사본의 세계, 즉 현상의 세계인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컵은 진짜 컵이 아니라 저기 어딘가에 있는 완벽한 컵의 이데아를 어설프게 흉내낸 복사본에 불과하다. 뭐 이런 이야기군요. 정확해요. 우리가 보는 저 아름다운 꽃은 아름다움이라는 이데아의 불완전한 복제품이고, 우리가 만나는 정의로운 사람은 정의라는 이데아의 불완전한 모방일 뿐이라는 거죠. 플라톤한테 이 현실 세계의 모든 건 이데아 세계의 그냥 희미한 그림자 같은 거였어요. 그림자라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저 이류, 뭐 짝퉁이라는 거잖아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가치를 좀 깎아내리는 느낌도 들고요. 아,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죠. 플라톤의 그 유명한 동굴의 비유가 바로 그 지점을 아주 잘 보여주거든요. 평생 동굴벽에 비친 그림자만 보고 그게 진짜 세상이라고 믿고 살던 죄수들이 있잖아요. 그중 한 명이 우연히 풀려나서 동굴 밖으로 나가 진짜 세계, 즉 이데아의 세계를 처음 보고 엄청난 충격에 빠진다는 이야기예요. 아, 동굴 안에서 진짜라고 믿었던 모든 게 사실은 가짜였다는 걸 깨닫는 거군요. 그렇죠. 그 비유는 저도 들어봤어요. 어딘가에 완벽한 진리가 존재하고 우리는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망적이고 숭고한 메시지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맞아요. 대부분 그렇게 해석하죠. 하지만 들레즈는 이 이야기에서 전혀 다른 냄새를 맡은 거예요. 그는 여기서 아주 근본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플라톤은 대체 왜 이런 이데아론을 만들었을까? 세상을 원본과 복사본으로 나누는 그 진짜 목적이 뭘까 하고요. 단순히 진리를 찾기 위한 순수한 열망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이 말이네요. 그럼 들레즈가 찾아낸 그 진짜 목적이라는 게 뭐였어요?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져요. 들레즈의 대답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이데아론의 진짜 목적은 구별하고 서열을 매기고 결국 배제하는 것이라고요. 구별하고 배제하는 것이요? 네, 이데아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먼저 딱 세워놓고 그 기준에 가까운 건 정당한 것, 좋은 것으로 칭찬하고, 반대로 그 기준에서 먼 건 열등한 것, 배제되어야 할 것으로 낙인 찍는 강력한 장치라는 거예요. 들레즈는 바로 이게 모든 차별의 뿌리라고 본 거죠. 와, 그렇게 보니까 진짜 소름이 돋네요. 이상적인 기준을 세우는 순간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자동으로 생겨나고 그걸 차별하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혹시 그 차별의 논리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작동했던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에 아주 명확한 사례들이 나옵니다. 플라톤이 살았던 고대 그리스만 봐도 이상적인 시민의 이데아에 부합하는 존재는 오직 아테네의 자유민 남성이었어요. 그래서 여성, 노예, 외국인은 시민에서 철저히 배제됐죠. 아, 그들이 이상적인 시민이라는 원본을 제대로 담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바로 그 이유죠. 그 논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이상적인 인간의 이데아가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이교도나 타종교인은 불완전하거나 구원받지 못할 존재로 취급당했고요. 근대 유럽으로 넘어오면 문명인의 이데아는 백인이었고, 흑인이나 원주민 같은 다른 인종은 미개하거나 열등한 존재로 규정됐어요. 끔찍하네요. 네, 이 모든 끔찍한 차별의 밑바탕에 완벽한 원본을 먼저 상상하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다른 것들을 열등하다고 찍어 누르는 그 폭력적인 사고방식이 깔려있다. 들레즈는 이걸 날카롭게 비판한 겁니다. 잠깐만요. 듣다 보니 좀 혼란스러운데요. 플라톤의 논리가 역사적으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쓰였다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이상이나 기준 자체가 없으면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어떤 목표점이 있어야 하잖아요. 들레즈는 그 완벽한 원본이라는 개념 자체가 문제라고 본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들레즈는 이데아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단지 특정 시대의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 즉 권력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죠. 생각해보세요. 완벽한 정의가 저 위에 있다고 주장해야 내가 바로 그 정의를 대변한다고 말하면서 반대파를 숙청할 수 있잖아요. 아,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해야 너희는 틀렸다고 말하며 바른 생각을 억압할 수 있고요. 그렇죠. 이야, 플라톤이 2500년간 쌓아올린 철학의 기둥을 통째로 부정하는 셈이네요. 정말 대담한데요. 그런데 이런 거대한 주장을 하려면 그에 걸맞은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할 텐데요. 들레즈는 대체 뭘 들고 나온 거죠? 역설적이게도요. 들레즈는 플라톤이 가장 경멸하고 배제했던 개념을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꺼내듭니다. 바로 시뮬라크루예요. 시뮬라크르요? 그게 플라톤 철학에서는 아주 나쁜 의미 아니었나요? 최악의 의미였죠. 플라톤은 존재를 세 단계의 위계로 넘었어요. 맨 위 1단계에는 신만이 아는 완벽한 원본, 이데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침대의 완벽한 형상 같은 거요. 2단계는 이 이데아를 잘 본떠 만든 좋은 복사본, 카피예요. 목수가 이데아를 보고 현실에 만든 진짜 침대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맨 아래 3단계, 가장 저급한 존재가 바로 시뮬라크르입니다. 원본인 이데아와는 전혀 닮지 않는 나쁜 복사본이죠. 아, 화가가 목수가 만든 침대를 보고 그린 그림 같은 거요. 원본의 복사본을 또 복사한 거니까 진리에서 2단계나 멀어진 가짜 중에 가짜라는 거군요. 플라톤이 예술가들을 국가에서 추방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고요. 맞아요. 플라톤에게 시뮬라크르는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야말로 박멸해야 할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들레즈는 정반대로 생각했어요. 바로 그 모두가 경멸하는 시뮬라크르야말로 진짜 중요하고 진짜 힘을 가졌다고 선언한 거죠. 왜요? 원본과 닮지도 않은 가짜일 뿐인데 거기에 무슨 힘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원본을 충실히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 따르지 않기 때문에요? 네, 시뮬라크르는 원본에 얽매이지 않아요. 원본을 배반하고 비틀고 변형시키고 멋대로 뒤섞어서 자기만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거든요. 들레즈는 바로 이 지점에서 창조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원본과 얼마나 닮았는가라는 기준 자체를 무너뜨림으로써 원본이 가졌던 절대적인 권유를 해체시키는 혁명적인 힘을 가진다고 본 거죠. 아, 그러니까 닮음의 규칙을 깨는 것 자체가 힘이 된다는 거군요. 이 개념은 나중에 사회학자 장 보드리아르가 현대사회를 설명하면서 더 유명해졌죠. 원본이 아예 없는 이미지가 현실 그 자체가 되어버린 세상, 디즈니랜드가 대표적인 예고요. 그렇죠. 보드리아르는 현대사회에서는 원본과 복사본의 구별 자체가 무의미해졌고 모든 것이 원본 없는 시뮬라크르가 되었다고 진단했어요. 근데 사실 이건 더 이상 특별한 이론이 아니에요. 지금 당신의 삶 자체가 시뮬라크르의 세계잖아요. 제 삶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인스타그램을 생각해보세요. 어떤 인플루언서가 보여주는 완벽한 일상, 그게 실제 삶의 복사본일까요? 아니죠. 그건 애초에 원본이 없는, 오직 온라인에만 존재하는 잘 기획된 이미지, 즉 시뮬라크르예요. 사람들은 그 원본 없는 이미지를 소비하고 따라하고 또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내죠. 최근에 논란이 되는 AI가 그린 그림들은 어때요? 수많은 이미지를 학습해서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해내잖아요. 이건 원본의 복사본이 아니라 원본 없는 시뮬라크르의 창조 그 자체인 거예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우리는 이미 원본 없는 이미지, 원본 없는 이야기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었군요. 자,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플라톤이 세운 이데아라는 절대 기준이 무너졌고 원본과 복사본의 위계도 사라졌어요. 이렇게 모든 기준이 사라진 세상에서 남는 건 과연 뭘까요? 들레즈는 바로 차이 그 자체라고 말해요.
여기서 그의 핵심 사상인 차이의 철학이 등장하는 거죠. 서양의 전통 철학은 동일성의 철학이었어요. 늘 보편적인 본질, 공통점을 찾으려고 했죠. 예를 들어 여기 토끼 두 마리가 있다면 전통 철학은 두 마리 모두 토끼라는 보편적 본질을 공유하기에 근본적으로 같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들레즈는 정반대로 생각했겠네요. 네, 들레즈는 차이에서 출발해요. 그에게는 개별적인 존재가 먼저 있고 토끼라는 보편적인 개념은 나중에 인간이 편의상 붙여놓은 이름표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 두 마리 토끼는 털 색깔, 크기, 성격, 살아온 경험, 모든 것이 다른 근본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天제다. 동일성은 인간이 만들어낸 환상이고 차이야말로 진짜 세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정말 180도 다르네요. 들레즈는 이런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나무가 아니라 리좀이라는 개념을 썼다고 자료에 나와 있던데요. 아, 맞아요. 리좀. 나무는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해서 줄기, 가지, 잎으로 뻗어나가는 분명한 위기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중심이 명확하죠. 플라톤의 세계관이 딱 나무 같아요. 이데아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모든 게 나오잖아요. 하지만 리좀, 우리말로 뿌리줄기는 달라요. 리좀이요? 혹시 생강 같은 거 말씀이세요? 생각해보니 생강은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네요. 아무데나 잘라서 심으면 또 거기서 자라나고요. 되게 질긴 생명력이 느껴지는 비유인데요. 바로 그거예요. 생강이나 잔디처럼 리좀은 중심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이 사방으로 뻗어나가요. 어떤 지점이든 다른 모든 지점과 예기치 않게 연결될 수 있죠. 들레즈에게 세상은 위계 질서가 있는 나무가 아니라 중심도 없고 원본도 없는 이 리좀과 같은 네트워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의 철학이 리좀 같은 세계관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냥 세상을 다르게 보는 방식 중 하나일 뿐 아닌가요? 아니요, 이건 삶의 태도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모든 차별에 저항할 수 있는 강력한 논리를 줘요. 이상적인 인간이라는 원본이 없으니 더 우월하거나 열등한 존재도 없어요. 백인과 흑인, 남성과 여성, 정상과 비정상은 그저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를 뿐인 거죠. 둘째, 창조를 마음껏 긍정하게 만들어요. 원본을 완벽하게 따라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원본을 배반하고 비트는 것이 곧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멋진 창조적 행위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다양성을 진심으로 존중하게 된다는 거겠군요. 정확해요.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 하나의 올바른 삶의 방식만 고집하는 대신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진리와 기준, 삶의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결국 들레즈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비교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열쇠인 셈이에요. 비교의 감옥이요? 네. 우리는 끊임없이 이상적인 원본, 즉 이데아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괴로워하잖아요. SNS 속 완벽해 보이는 타인의 삶,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 미디어가 보여주는 이상적인 몸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시대의 이데아인 거죠. 하지만 들레즈의 말처럼 그 원본 자체가 권력이 만든 허황임을 깨닫는 순간 그 모든 비교는 무의미해지고 오직 고유하고 차이나는 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와, 그렇게 연결되니까 확 와닿네요. 들레즈의 철학은 단순히 머릿속 생각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비교의 감옥에서 벗어나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는 거였군요. 예를 들면 내 기준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틀렸다고 바로 판단하지 않는 태도, 혹은 나와 다른 것을 위협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예상치 못한 연결점으로 환대하는 자세 같은 것들이요. 바로 그거예요. 들레즈에게 철학은 단순히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법을 발명하는 거였어요. 그의 철학 핵심 메시지는 어쩌면 아주 간단합니다. 원본은 없다. 모든 것은 차이다. 그리고 그 차이를 긍정하라. 그는 우리에게 정답을 주는 대신 세상을 다르게 보도록, 당연한 것들에 질문을 던지도록 우리를 계속 흔들어 키우는 철학자였던 거죠. 기준은 필요하지만 그것을 절대화하지 말라. 당신의 기준이 유일한 진리라고 주장하지 말라. 들레즈의 이 말이 계속 맴도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당신에게 던져보며 마무리할까 해요. 지금 당신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원본이나 이상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완벽한 몸매일 수도 있고 이상적인 직업 혹은 정상가족이나 성공적인 삶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혹시 그 기준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당신의 세계 밖으론 배제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한 번쯤 당신만의 견고한 동굴 밖을 상상해 보는 건 어떨까요?